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근데 앞으로 초지능 시대의 기업가들은 우리가 목격하는 시점보다 훨씬 더 정치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 국방을 강화시키는 AI 그리고 이 온톨로지 데이터 최첨단 무기를 전쟁터에서 검증된 거를 가져다가 대기업에서 물류 최적화와 생산 효율 최적화에 활용을 해줄게 하면서 영업을 다니는 게 아니라 쓸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내려주듯이. 네,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지난번에 신사임당 채널에 나온 이후로 많은 분들이 또 알아봐 주시고, 역시 대형 채널에 이제 느낌이 확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영광이고, 오늘 또 많은 걸 쏟아내고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워런 버핏을 주식 잘 고르는 투자자로만 알고 있는데요. 의장님께서는 오히려 버핏의 진짜 무기는 주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의 의미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워렌 버핏은 투자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더 근본적으로는 사업가라고 생각해요. 사업가. 뭘 하는 사업가냐라고 하면, 워렌 버핏 30대, 40대의 워렌 버핏을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보험산업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험산업 전문가. 심지어 워렌 버핏이 보험 쪽에 박사 학위를 받고 완전 그쪽 전문가가 될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만큼 보험산업의 진심이었다. 그러면 이 워렌 버핏이 왜 보험산업에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라고 보면은, 보험산업을 자본주의에서 얻을 수 있는 불합리할 정도로 유리한 사업 모델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장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험산업을 통한 영속적인 플로트란 단어가 여기 가운데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보험산업은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워렌 버핏이 원래 돈이 수백조 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돈을 누군가한테 빌려오든가 출자를 받던가 남의 돈을 땡겨와야 되잖아요. 뭐가 발생합니까? 이자가 발생하죠. 보험산업은 어떻습니까? 이자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위험에 대한 대가로 보험료를 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언제 받을 거예요? 모르죠, 여러분. 20년이 될지 언제 될지, 생명보험 내가 돈을 언제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돈이 잠기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잠겨있는 돈은 보험사 입장에서 잘 굴려야 되는 돈인 거고요. 그 돈을 플롯이라고 하고, 이 돈은 이자율이 없다라는 겁니다. 남의 돈을 쓰는데 비용이 없어요.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좋은 게 어딨냐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심지어 본인이 남들 보험사들보다 더 잘 내잖아요. 그러면 이 보험사의 신용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투자를 잘한 거에 대한 수익도 날 뿐더러 이 보험사의 신용도가 올라가서 업계 경쟁력이 더 좋아져서 이 보험사는 더 큰 보험사가 되겠죠. 그럼 더 많은 수탁고가 들어오고 자기의 투자할 수 있는 원금은 또 늘어나는 거죠. 투자 수익도 늘어나고 원금도 늘어나고 보험 사업도 더 잘 되는 1타 3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좋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런 보험 산업에서 나오는 돈을 받으면서 남의 돈을 굴릴 수 있는 이런 불합리한 이득을 계속 수십 년 동안 누려왔고요. 이걸 스노볼처럼 계속 굴려나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보험사 자산으로 수많은 포트폴리오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워렌 버핏의 가장 큰 포지션이 애플이야? 아멕스야? 코카콜라야? 얘기하시는데, 가장 큰 투자 자산은 보험사입니다. 버핏이 수많은 비즈니스 중에서도 보험을 가장 사랑한 산업으로 꼽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거는 이 보험사는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하면 일단 크게 망하지 않아요. 근데 재난이 닥치고 허리케인이 오고 지진이 오고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나요? 재보험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가이코라는 혁신적인 보험회사를 인수하고 또 재보험사를 인수하고 보험사를 여러 개 인수합병하면서 이 보험산업 안에서의 리스크도 다단계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사가 또 리스크가 있는 것들이 어떤 기업이 망할 리스크나 이런 거에 대한 위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평가사 자체도 하나를 인수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보험사가 제일 잘하는 게 리스크 관리죠. 그러면 워렌 버핏이 본인의 포트폴리오 수십 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보험사 덕분에 잘 하겠죠.
그리고 보험사의 핵심 경쟁력 중에 하나는 보험사가 갖고 있는 막대한 현금을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드는 것인데, 그거는 워렌 버핏이 10대 때부터 20대 때부터 원래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하던 재능을 가진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보험 산업만큼 행복한 산업도 없다.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산업, 스노볼, 이게 거대한 스노볼이 굴러가려면 안에 이렇게 단단하게 뭉치는 눈덩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중심의 핵 같은 것을 보험 산업으로 삼게 된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번영에 투자하는 거죠. 미국의 소비재 브랜드, 미국의 금융산업,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뭐 그냥 통칭해서 미국 회사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잘 될 거야 라는 가설하에 투자한 것이 버크셔 해더웨이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설명을 들으면 핵심은 결국 플로트라는 개념으로 귀결되는데요. 플로트가 일반적인 차입금이나 투자 자금과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 돈인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플롯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플롯은 절대로 이자를 내는 돈이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뭔가 더 추가적인 노력을 해서 플러스 캐시플로우, 내가 더 나의 현금이 늘어날 수 있으면 그건 플롯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워렌 버핏은 그냥 보험사를 통으로 인수해서 보험사에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지만, 막말로 그게 신사임당의 유튜브 채널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엄청난 플롯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독자 베이스에 근거해서 계속 현금 흐름이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회사에서 남들보다 진급을 더 빨리 해서 연봉을 더 빨리 향상시킬 수 있고 업계에서 유명한 어떤 전문가가 됐어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현금이 유입이 되겠죠. 연봉이 올라간다거나 보너스 성과급을 더 빨리 받는다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플롯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있고 나는 없다라고 이렇게 상실감을 느끼신 건 없는 것 같고, 어떤 평균 대비 내가 더 많은 현금 흐름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초과적인 현금 흐름을 명품 사고 이것저것에다가 소비하지 말고 제발, 그리고 이것을 재투자를 해서 계속 잉여 현금이 새로운 자산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자산이 다시 또 새로운 잉여 현금을 만들어내고, 이 더 커진 눈덩이에서 또 초과 수익이 나오고, 근데 꾸준하게 그 초과 수익은 나의 투자적인 역량의 향상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현금 유입도 만들어내고 더 많은 초과 수익도 만들어내고, 이 두 가지 역량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도 아주 작지만 버크셔 해더웨이 같이, 워렌 버핏 같이 장기적인 어떤 스노우볼을 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기에 버핏은 벤저민 그레이엄식 담배꽁초 투자를 했지만 찰리 먼거를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환의 핵심은 싸게 사는 것에서 무엇으로 이동한 거였나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게 워렌 버핏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혼재돼서 벤자민 그레이엄과 찰리 먼거식의 투자를 같은 선상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나도 다르고요. 이 장표에 지금 정리를 좀 드렸습니다. 요거는 그냥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교과서처럼 이건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버핏의 1.0이 있고 2.0이 있습니다. 1.0은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 가치 투자, 속칭 담배꽁초 이론이죠. 돈이 될 거는 그냥 담배꽁초 땅바닥에 떨어진 거라도 주워가지고 그게 더럽든 못 쓸 것이든 한 모금이라도 빨게 했으면 내가 수익을 얻고 버리면 된다라는, 사실은 월가의 월스트리트의 뭐 울프들, 늑대들, 승냥이들 이런 표현하잖아요. 잔인무도할 정도로 냉정한 가치를 쪽쪽 빨아먹는 투자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사모펀드들이 인수했다가 땅 팔고 자산 팔고 해가지고 막 해체를 해가지고 이익을 뽑아내고 이러는 투자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사실은 찰리 먼거를 만나기 전엔 이렇게 잔인무도한 자본가적인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1972년 이전에 버핏은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더웨이 투자도 그 한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방직 산업이 안 좋다는 거 워렌 버핏도 알았겠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방직 산업이 몰락하기 때문에 버크셔 해더웨이의 장부상 가치보다 이 기업 가치가 훨씬 낮기 때문에, PBR이라고 하죠. 북밸류보다 기업 가치가 훨씬 낮으니까 이거는 싸게 사서 기계 설비 팔고 땅 팔고 보유하고 현금
다 나눠 가지면 손해볼 게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그 과정에서 찰리 먼거로부터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찰리 먼거가 계속 강조한 것은 애매한 투자 대상을 싸게 사서 자꾸만 싸게 하면은 힘들다. 10년, 20년, 30년 행복한 투자를 하려면 저렴하게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페어한 밸류, 그냥 공정한 가치로 적당한 가격에 어떤 회사를 찾는 게 중요하냐. 위대해질 잠재력을 갖고 있는 창업가, 위대해질 잠재력을 갖고 있는 역량과 브랜드를 갖고 있는 바로 그 회사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럼 그 회사와 함께 10년, 20년, 30년 두 다리 쫙 뻗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욕먹지 않고 존경을 받으면서 이 창업가와 이 브랜드와 함께 늙어가면 얼마나 행복한 노년이 되겠냐. 찰리 먼거의 그 메시지에 감명을 받고 설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0 시대에 와서는 찰리 먼거 스타일로 완전 개조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작별하면서 벤자민 그레이엄 방식의 단순 수치적으로 이게 수익이 되겠다 해서 무조건 투자하는 그런 방식에서 멀어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수십 년의 투자 지켜보면 찰리 먼거와 함께 하는 기간에도 불쑥 그런 투자를 할 때가 있어요. 수익 나겠네 하면 탁 투자했다가 그래서 신발 회사에 투자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신발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요즘 기준으로 보면 신발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생산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 그래 벤자민 그레이엄 방식으로 엄청 저렴하네, 손해볼 게 하나도 없겠어 이러고 투자했는데 진짜 그 산업 망해버려서 투자 자산이 완전 빵이 돼버립니다. 그런 실수를 하고 워렌 버핏 스타일 또 어떻습니까? 나의 다 만천하에 알립니다. 그러면서 수익이 제일 잘 났던 그 해에 그 실수를 과감하게 더 세게 얘기하면서 나는 언제나 이런 투자한 거를 원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위험한 실수하는 사람이니 잘 알고 계셔라. 이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수익이 제일 많이 난 해에 교만하고 건방져지지 않고 자랑하고 이러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자신의 원칙에 근거해서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는 사람이니까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워렌 버핏이 인격적으로 진화한 계기가 찰리 먼거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버핏을 공부 깊이 하다 보면 찰리 먼거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로 많이 귀결 되게 돼요. 그래서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하나의 쌍으로 이렇게 두 사람을 쌍둥이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두 사람을 다 공부를 해야지 하나의 페어가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런 버핏의 구조와 철학을 보면 개인 투자자로서는 개별 종목보다 구조를 따라가야 한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ETF 투자자라면 어떤 관점 하나만큼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워렌 버핏은 미국의 어떤 장기 번영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만약 S&P 500 지수에 투자하고 계시는 ETF 투자자라고 하면은 워렌 버핏의 마인드셋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양하지만 지금 여기 장표에 보여드릴게요. 버크셔의 스노볼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장표에 보시면은 금융, 소비재, 에너지 인프라, 쉐브론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테크 기업들이 거의 없죠. 핵심 뭐냐면 그냥 미국의 장기 성장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S&P500 지수가 딱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버핏의 마인드셋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꾸준하게 계속 적립식으로 S&P 500 지수를 사고 미국이란 나라의 패권, 헤게모니, 경제적인 패권이 흔들리지 않는 것만 확인한다고 하면 계속 물량을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들이 다 좋게 보는 막 투자에 대한 환상이 커지는 시기에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공포에 사람들이 다 질려 있을 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공포에 투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 번영이 좋다는 거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타임프레임은 시간표는 10년, 20년, 30년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위기도 있고 공포도 있고 뭐 패닉도 있고 온갖 종류의 진짜 사람들을 코너에 몰아넣는 상황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패권을 누가 갖고 있냐? 인류는 경제는 계속 위기에 대응하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인류의 경제는 계속 발전한다는 거대한 어떤 명제를 신뢰하고 그에 따른 장기적인 어떤 기다림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이 경제는 우상향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떨어질 때는 가치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렴해지는 거잖아요. 땡큰 거예요. 폭락장이 오면 가치 투자자는 환호를 합니다. 너무 좋아 하면서 사요. 근데 가격만 보시는 분들은 폭락장이 오면 어떻게 잠을 못 자고 와
부부싸움 하고 막 친구들하고 술 먹고 또 내가 잃었어. 팔지 않았으면 이런 게 아닌데. 그리고 가치보다 가격이 떨어졌으면 사면 되는 건데 내가 갖고 있던 거가 수익 났을 때보다 떨어진 거 그 손실폭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반대로 간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장기로 긴 호흡에서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ETF 투자했는데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된 패턴이고요. 개별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ETF 투자하시는 분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3년 5년 보유하지 않을 거면 사질 마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장기 보유하지 않을 거면 사지도 마라. 팔 계획이 있으면 사질 마라라는 거거든요. 팔 계획이 없을 정도로 정말 내가 이 회사의 본질이 깨지지 않으면 나는 그냥 계속 담아 나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투자로 대성을 합니다. 그 대성을 하는 기간이 영앤 리치가 될 수는 없어요. 3년 5년 만에 이것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중간에 위기도 겪고 뭐 하다 보면 10년 20년이 금방 갑니다. 긴 시각으로 이 투자의 어떤 성장의 곡선을 바라보셔야 되고, 나의 자산의 성장은 뭐다? 나의 투자가로서의 역량의 성장과 정비례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을 쫓으면요, 돈이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 위에 여러분의 역량을 차곡차곡 한 달, 두 달, 1년, 5년, 10년 쌓아 나가잖아요. 이게 어디 안 도망가요. 이게 쌓였을 때 돈이 갑자기 계단식으로 빵빵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나서 친구들이 바라볼 때 저 주식으로 대박났어, 운 되게 좋아. 사실 운이 아니에요. 지난 5년, 10년 동안 원칙을 갖고 공부한 거에 대한 대가를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과거에 쌓아놨던 그 모든 축적의 시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운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운 뒤에는 그 시간이 축적된 게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버핏은 90대가 넘어서도 은퇴하지 않고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버핏이 평생 투자자로 살 수 있었던 진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할 단 하나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 버핏이 왜 90대 넘어서까지도 현업에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올해 은퇴를 선언했지만 이렇게 연세가 많을 때까지 현업에 뛸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여기 인간관계도로 보시면 나와요. 여기에서 제일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안에 가까운 분들이 많아요. 아빠도 있고, 사실 워렌 버핏이 아버지가 사선 국회의원입니다. 되게 금수저예요. 근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찰리 먼고가 오히려 제일 영향이 많았지만, 워렌 버핏이 정말 90 넘어서까지도 해야겠다라는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은 여기 아래쪽에 나오는 로즈 블럼킨 여사입니다. 마음의 엄마 같은 존재인데, 은퇴를 끝까지 미룰 수 있었던, 노년까지 사업에 집중하는 태도를 알려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로즈 블럼킨 여사는 20대 초반에 정말 혼자서 러시아에서 박해받던 유태인인데, 그냥 젊은 나이에 중국으로 해가지고 배 타고 뉴욕 칸까지 와서 호롤단신 목숨 걸고 그냥 자수성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료품 가게에서 물건 팔다가 가구 팔다가 그냥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지 그 일념 하나로 해서 90살 넘어서까지 자기 매장에서 이미 돈을 너무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월화수목 금금금 나와가지고 세일즈를 하고, 다리도 아프니까 전동 휠체어 타고 확성기에 들고 카페트 할인입니다 막 이거를 90세 넘어서도 자산이 수천억이 있는데, 그거 왜 그래요? 그 업 자체가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가 된 거,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사랑하는 거죠.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나의 소명이다, 이런 청교도적인 정말 이 청량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워렌 버핏이 그걸 존경하게 된 거고, 저는 워렌 버핏이 진짜 왜 이렇게 위대해졌나라고 생각하면 60대 이후에 오래 건강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건강관리 90세까지 안 살았으면, 90 넘어서까지 현직에 있지 않았더라면 그러지 못했어요. 장수가 정말 비결이에요. 두 번째, 그 장수하는 기간 동안 현직에서 은퇴 안 한 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앤 리치 빨리 파이어, 완전 정반대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워렌 버핏과 정반대로 잘 될까? 저는 되게 의문이 많고, 지금 몇 년 전에 파이어 영앤 리치 이런 거 외치다가 지금 다 어디 가셨잖아요. 워렌 버핏한테 배우세요. 검증된 사람한테. 진짜 50년, 70년 검증된 사람한테 배우시길 추천드리고, 그러려면 로즈 블럼킨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냐? 워렌 버핏의 스노우볼이라는 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드린다고 하면, 버핏의 성공의 요인은 4가지예요. 말씀드립니다.
지식의 스노우볼을 돌려야 돼요. 사람의 스노우볼을 돌려야 돼요. 자산의 스노우볼을 돌려야 돼요. 기업의 스노우볼을 돌려야 돼요. 이 스노우볼 4개가 톱니바퀴처럼 서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기업이 있습니까? 인수할 만한 기업이 있어요? 아직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돌려야 하는 바퀴는 뭘까요? 지식의 톱니바퀴예요. 지식의 스노우볼을 돌려야 돼요. 그럼 이 지식의 스노우볼 이게 막 굴러가려면 안에다 옹골차게 핵심 가운데를 원리를 넣어요. 원칙이 없이 하면 이 스노우볼이 다 뭉개져요. 예. 단단한 하나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마시고 검증된 사람한테 배우세요. 많은 유튜브 채널 보지 말고 신사임당 하나 보시고 많은 사람한테 묻지 마시고 워렌 버핏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워렌 버핏이 친절하게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주주서 안에 다 써놨어요. 안 읽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스노볼의 중심에 버핏의 이론을 갖다 넣으시라. 저는 지금 거의 20년째 버핏의 이론에 살을 붙여 나가니까 너무 행복한 투자가 된다라는 걸 저도 증명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투자 회사를 만든 지 10년 됐는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지금 1,200억 넘는 운용 자산을 지금 갖게 되고 다수의 성공 케이스들을 만들어냈는데 이 모든 것들의 핵심에는 버핏의 원칙을 그냥 생각 없이 따라 하니까 이 최고의 PT 선생님이에요. 지식을 쌓아라. 지식이 쌓이면 뭐가 돼요? 내 지식을 보고 이 지식을 탐내는 좋은 사람이 꿀벌처럼 날라들어요. 그러면 이분은 내가 저리 가라고 해도 열심히 저한테 와요. 유튜브 하면 막 채널에 구독자 생기는 것처럼 내가 좋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좋은 분, 이 뜻을 함께하는 분이 독서 모임이 됐든 뭐가 됐든 생겨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관계를 오랫동안 함께 만들어 나가고 저는 사실 이런 좋은 사람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나보다 더 잘하는 역량을 가진 분들을 주변에 계속 쌓아나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정말 수백 명을 친하다고 하지만 한 명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손을 못 내미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죠. 핵심적인 3명, 5명, 정말 몇 명 안 되더라도 나의 지식을 성장시켜주고 나의 약점을 보완해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사람을 30년, 50년 함께할 그 찰리 문고 같은 사람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스노우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좋은 사람과 좋은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좋은 기업을 찾습니다. 좋은 투자 자산을 찾습니다. 이 4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자산이 또 더 큰 수익을 만들어주고 이 수익이 다시 어떤 이 자산이 불어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또 얻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얻게 되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 그때는 그냥 겸손하게 계속 조용히 원칙을 지키면서 하던 대로 쭉 하시면은 건강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전의 동력, 내적 신뢰, 외적 평판 이 모든 것을 버핏처럼 얻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장에서 AI가 또 하나의 닷컴 버블 아니냐?로 떠들썩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심플해요. 버블 아닙니다. 버블이 그러니까 산업화된 이후로 전 되게 많은 버블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부터도 도인도 회사 생기고 네덜란드에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생기고 그리고 이후에 영국에 또 이제 시티 오브 런던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또 새로운 산업혁명의 버블을 만들어내고 자전거 버블도 있었고 또 미국의 19세기에 철도가 막 제로에서 수천 마일, 수만 마일이 생기는 그 수십 배 성장을 하는 가운데 19세기에만도 거대한 버블이 4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특징을 보면은 과도한 시설 투자가 이미 됐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계획을 밝혔고 아직 되지 않았어요. 1기가와트 단위 데이터 센터가 지금 짓고 있어요. 아직 없어요. 올해 안 돼. 내년 하반기에 돼요. 근데 그것도 계획된 거에 10%도 안 돼요. 앞으로 2년, 3년 후에 완공이 되고 그때 가서 진짜 1기가와트짜리 수십 조짜리 데이터 센터 30개가 생겼는데 일부는 되게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밝혀졌을 때 그때 버블이 터질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계획에 철도로 치면 이런 거예요. 저쪽 샌프란시스코에 금광이 터졌대. 1849년도죠. 그러고 나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철도가 계속 부설이 돼요. 그래서 초기에 한 10년 이때는 버블이 있을 수가 없죠. 다 쓰이니까. 근데 여기에 탐욕이 과도해져 가지고 과잉 투자가 벌어졌을 때 이게 유틸라이즈, 활성화가 안 돌아가니까 그때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팩토리에 해당하는 AI 데이터 센터가 이 시대에 철도에 해당한다고 보면 이게 일단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기다리세요.
그때까지는 미국은 돈을 땡겨서라도 이거 데이터 센터 만들 겁니다. 왜? 지금 이거는 안보의 이슈예요. 예. 미국이 이 데이터 센터를 안 짓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건 자살행위예요. 왜냐하면 초지능이라는 거대한 가치를 만들 이놈이 눈에 보이는데 이걸 경쟁자인 중국이 티 크면 오면 막 로봇, 휴머노이드, 우주, 이 초지능, 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엄청난 사람보다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양자든 여러 군데 다 쓰려고 이거를 개발을 하는데 나 안 해. 부채가 무서워서 안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가정이거든요. 그러면 오라클이 재무 상태가 어떻든 기업들 수십 개 중에서 한두 개는 그 과정에서 뭐 감당 안 되는 짓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미국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전 세계는 초지능 USA 컴퍼니, 초지능 차이나 컴퍼니, 이 두 회사가 초지능의 금광을 향해서 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무서워서 안 갈래? 라고 할까요? 국채를 더 찍어서라도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진정한 우려가 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와트 단위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앞으로 계획된 건 100개가 넘거든요. 저는 그건 또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약간 우려는 하고 있어요. 근데 100개가 아니라 한 20, 30개는 만들어질 거예요. 예, 스타게이트만 해도 이게 몇 개가 된다라는 거니까. 예, 몇십 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내년 하반기에 스타게이트 1기, 또 그록 XAI에서도 작년에 2, 30조 들여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거에 몇 배 되는 거를 또 만들고 있다. 뭐 다 각자의 계획이 있잖아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그럼 계획들에서 1차 건설 완공되는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연산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그것이 쓸모 있을까 없을까를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야 챗GPT 가지고 뭐 돈이 되냐 이러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챗GPT만으로 돈은 안 되지만 그것도 돈이 될 거예요. 근데 챗GPT로 인해서 기업들에서 활용을 해서 이 기업들이 똑같은 인력으로 매출을 2배, 3배 낼 수 있고, 그리고 챗GPT, 그록 뭐 이런 생성형 AI들과 스마트 팩토리의 센서들과 이런 우리 물리적 영역들에 있는 기계, 설비, 장비, 중장비, 자동차 이런 데랑 물려 돌아가면 이걸 피지컬 AI라고 하는 거죠. 이 피지컬 AI에서 이 생성형 AI가 진화된 것이 얼마나 큰 임팩트를 만들어낼까, 이거 아직 안 갔잖아요. 이거 당장 다가오고 있습니다. 웨이모, 테슬라 로보택시 이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웨이모 막 돌아다닌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될 거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최근에 펀드레이징하고 겨울같이 막 올라가고 테슬라에 대한 내년의 기대감은 상당 부분은 로보택시에서 나올 겁니다. 나중에 1년 후에 아니면 저를 욕하세요. 예, 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건 다가오는 미래니까. 그러면 이런 피지컬 AI 영역에서 이런 생성형 활용이 되는 것들이 연산의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할 수 있거든요. 안 가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1기가와트짜리 30개 만들었는데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 100개가 필요해. 이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정말 많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도 지금 대비 5배, 10배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아직 거기까지 가는데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맞아서 돌아간다고 하면 버블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깨졌을 때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99에서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기업들과 지금 AI 데이터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비교했을 때 결정적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닷컴 버블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르죠. 예. 전 닷컴 버블 때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정말 달라요. 그때는 닷컴자 붙이면 다 올라갔고, 그리고 닷컴 붙인 회사들은 전형적으로 이익이 안 나오고요. 심지어 매출도 너무 미미했죠. 당시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다 되게 꼬꼬마 회사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그냥 스타트업이었어요. 지금 버블을 만든다고 의심받는 회사들은 시가총액 탑 10 안에 드는 회사고, 탑 10 부자들이 하는 일. 오라클 걱정하지 마세요. 레리 앨리슨이 세계 탑 10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할 대상이 아니에요. 부도가 날 것 같아요. CDS 프리미엄 이런 거 보면은 2, 3% 수준으로 추정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걱정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의 버블론의 주역들은 현금 흐름이 너무 탄탄하다, 매출 성장률이 가파르다, 동시에 이익도 성장한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 초지능 주식회사의 오른팔 왼팔 주역을 하게 된 그럴 회사들이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이 초지능 미국 주식회사를 성장시킬 주역들을 날려버릴 수 있을까? 미국이란 나라에서 어떻게 하든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트럼프 정권이 워낙 기업 친화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단기적인 우려에 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팔란티어나 뭐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가 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회사를 망가뜨려요? 그러면 미국의 전기차 생산은 완전 쪼그라드는데요. 그리고 스페이스X를 일론 머스크 밉다고 날려버려요? 그리고 스페이스X가 지금 전 세계 저궤도 위성 점유율 80%입니다. 이걸 한꺼번에 날려버린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미국이라는 주식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자해하는 행위예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철도 버블은 왜 단기적으로는 붕괴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뼈대가 되었을까요? 과거에 이제 철도 버블하고 좀 오버랩해서 보는데 미국의 19세기 철도 버블이 계속 있었어요. 워낙 철도라는 게 당시 개념으로는 신박했거든요. 그래서 철도가 처음 나왔을 때는 레드 플래그 법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보다 더 빨리 뛰거나 말보다 더 빨리 뛰면 안 된다고 법을 만들었어요. 더 기차가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안 된다. 사람들이 평상시에 느끼던 속도 있잖아요. 말로 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가면 악령이 씌인다고. 근데 이거를 의회에서 진짜로 논의를 하고 법안을 만들 정도로 되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요즘 시대랑 비춰보면 요즘에 우리가 자율주행 차량 도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걱정이 많고 휴머노이드에 AI 붙이면 이 휴머노이드가 사람 죽이면 어떡하냐 똑같은 저는 우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기술 혁신에 사람은 적응하고 기술 혁신을 활용해서 인류는 더 번영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산업혁명 때도 그랬기 때문에 단지 산업구조가 바뀔 뿐이지. 그래서 사실 19세기 철도가 놓일 때 미국의 금광이 발견되고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철도가 와장창 놓이는 그 과정과 지금의 초지능이 발견되고 데이터 센터가 놓여가면서 AI가 전 산업에 이렇게 침투되는 모습들이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당시에 철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가 인프라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놓이려면 에너지도 있어야 되죠.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 그럼 데이터 센터 생기려면 반도체도 있어야 되고 반도체, 칩, 에너지, 데이터 센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쭉 놓여요. 그럼 얘네들이 놓이고 연산 능력이 수백 배, 수천 배로 늘어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자동차를 자율로 보낼 수 있고 휴머노이드를 수만 대, 수백만 대를 사람 대신에 일하는데 이 연산을 시킬 수 있고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프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센터에 집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정말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거는 데이터 센터는 나중에는 그냥 전기 송배전선, 전기선 같은 존재가 돼요. 그러면 전기선이 어디에 있고 기차 레일이 어디 깔려 있고 이거 그렇게 관심 없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산업혁명의 인프라로 인해서 편리함을 누리게 돼서 우리가 더 수명도 늘어나고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연산 역량이 수천 배로 늘어난 거에 혜택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는 이번 텀에 엄청난 어떤 성장성을 통해서 버블도 오겠지만 장기 번영을 또 새로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 10년, 20년, 30년의 모습과 앞으로의 한 20년의 모습이 되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산업혁명이 아주 전성기.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정말 번영, 영국으로부터 패권을 가져오던 시절이 19세기 중순 이후였는데 그때와 되게 비슷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철도 많이 놓는 과정에 맨 뒷단에 맥킨리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맥킨리 대통령이 상당히 호전적이고 땅 따먹게 하면서 미국의 영토를 확장을 시켰던 대통령인데 트럼프가 이번에 2기 집권하면서 취임식 때 언급했던 사람이 바로 맥킨리 대통령이에요. 그러면서 알래스카에 있는 산 이름 하나를 맥킨리 산으로 바꾸면서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을 밝힌 거죠. 그럼 최근에 베네수엘라 막 그냥 마약이다 뭐 이러면서 침공을 하지만 사실은 그냥 근원적인 이유는 더 확장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철도의 시대처럼 초지능 시대에도 그렇게 장기 고성장으로 간다? 라고 하면 미국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모습은 되게 폭력적이고 패권 국가로서 정말 부끄러움 모르게 과감하게 무서운 일진의 모습이 드러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를 추구하고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미국보다는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침략도 감행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올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국방부 이름이 바뀌었어요. 국방부가 원래 디펜스거든요. 방어하는 부서였어요. 국방부 장관, 방어.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요? 이름이 전쟁부로 바뀌었어요. 나는 전쟁을 하겠다로 바뀐 거예요. 미국은 19세기에 엄청나게 호전적인 국가였습니다. 다시 미국은 호전적인 국가로 올해를 기점으로 바뀌었다. 그 근간에는 초지능의 역량을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이거의 근간에서 우리는 패권을 훨씬 강화할 거야. 그럼 지금 세계 GDP 대비 한 20 몇 % 하는 미국의 GDP 비중이 2차 세계대전 직후가 한 40% 육박했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2배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미국이 고성장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동안은 2%, 3%, 2% 성장했었죠. 그게 아니라 미국이 초지능과 휴머노이드와 첨단 제조 AI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닷컴 버블처럼 전부 피해야 할 시장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누가 인프라를 장악하는지를 골라야 하는 시장으로 봐야 할지, 의장님은 어떤 관점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시나요? 19세기 철도 버블 당시에 버블 때 망했던 회사는 철도를 까는 회사였어요. 예. 근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한 회사는 이 철도로 인해서 그냥 물류가 성장하고 미국의 생산이 더 많아지고, 당시에 어떤 생산이 제일 많아졌는지 아세요? 철강, 석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철강왕 카네기, 석유 록펠러, 이런 분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그래서 우리가 철도에 제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없지만, 철강왕, 석유왕 있잖아요. 그리고 금융, JP모건. 그리고 이 산업화 전반적인 과정에서 전신, 전기, 전자제품 이 모든 것의 발명을 막 만들어냈던 에디슨이 만든 제너럴 일렉트로닉,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철도 부설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하고 AI 거대 모델, 이런 AI 모델에만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는데, 사실 뭐 오픈 AI는 지금 비상장이라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도 없고요. 간접으로 한다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그 또한 오픈 AI의 지분을 가지고 지금 아마존 막 온갖 회사들이 막 10조 원, 20조 원 투자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픈 AI가 잘 될까? 구글의 제미나이가 잘 될까? 사실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투자하고 있으면 이미 다 분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을 만한 주제는, 이러한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거대 모델로 궁극의 산업 현장에 모세혈관처럼 침투를 해서 곳곳에서 혁신을 하게 될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서 이제 로보택시가 완전히 이제 어떤 경제성의 경제적으로 이거는 돌아가는 거다라는 거에 어떤 검증이 되는 시점이 이제 내년, 후년 이렇게 쭉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AI 모델을 통해서 양자 컴퓨팅도 더 다가올 수도 있고요. 우주 산업도 훨씬 더 빨리 당겨질 수 있고, 달 탐사도 더 당겨질 수도 있고, 인간이 혼자서 하다가 이제는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혼자 리서치 하다가 그록이나 챗GPT가 있으면은 두세 명 고용한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그런 느낌을 나만 느끼겠냐 이거죠.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나 이런 회사들도 다 자신들의 효율성에서 그걸 활용을 하거든요. 활용도가 내년 후년에는 10배, 100배가 더 증대된다. 그렇게 됐을 때 전통의 산업이 AI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것이 더 투자적으로 여러분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 산업에서 AI로 혁신이 될 만한 그 지점들을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메디칼 영역 이런 데 보면은 뭐 의료 현장이나 이런데 AI가 적용이 되면 그 분야에 로봇, 수술 로봇이다, 아니면 수술용 바이오 프린터다, 이런 분야에서 혁신을 하게 되면 주가가 막 5배도 오르고 10배도 오르고, 이런 일들이 올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AI의 혁신과 전통적으로 안 변할 것 같은 전통적인 보수적인 산업과 융합이 됐을 때 스파크가 튀는,
여전히 계속 기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 혁신의 시대가 앞으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한 2년, 3년 동안 깊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많다. 예. 그게 빅테크일 수도 있지만 이 빅테크의 혁신과 한국의 저 대구가 됐든 광양이 됐든 경남이 됐든 제조 현장에 AI를 버무린 그런 혁신을 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 배수의 10배거 막 여러 배수의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여전히 널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팔란티어는 정부, 국방, 정보기관 같은 비경기적, 비유행적 고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객 구조가 닷컴 버블 당시 기업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팔란티어는 닷컴 버블 때 이런 기업은 없었어요. 네, 전혀 다르죠. 닷컴 버블은 되게 컨슈머, 소비재 쪽에 되게 포커스가 돼 있었죠. 알렉산더 카프의 문제의식은 그걸 다 통칭해서 그 다 잘못됐다는 거. 인터넷 초기에 만든 거 왜 만들었어? 국방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국방부 프로젝트가 인터넷 프로젝트였어요. 지금 로봇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들었어? DARP 챌린지. 그게 미국 국방부의 혁신 챌린지 프로그램에 1등 했던 게 효보잖아요. 그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미국 국방부가 이 혁신을 만든 주역이다. 그런데 맨날 뭐 전자상거래하고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에 막 자랑하고 이게 미국 국방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걸 내가 탓하진 않지만 미국의 기술 혁신이 왜 과거에는 미국의 국방력의 상승과 패권의 강화에 쓰였는데 지금 와서는 저렇게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데 우린 가만히 식물인간처럼 왜 있냐. 이 메시지가 기술공화국에 적혀 있죠. 예. 근데 이 팔란티어의 알렉산더 카프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런 언행들이 계속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이 기술 혁신으로 AI로 우주산업으로 양자 컴퓨팅으로 핵융합으로 계속 쫓아오니까 무섭게 미국이 이거를 경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라는 위기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10년 전 구글이 외쳤던 막 돈비 이불 우리는 악해지면 안 돼 이런 건 이제 저쪽에다 다 던져버리고 독점 안 돼 이런 것도 다 던져버리고 독점을 하든 좀 사악하더라도 중국을 이기려면 우리는 대동단결해서 우리가 이 기술 혁신을 가지고 강해져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닷컴 버블 때의 그 프레임이 아니라 오히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오펜하이머 프로젝트 그 급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핵무기를 만들어서 나치와 일본을 이기자. 예. 그때 미국의 국력이 제일 강했어요. 그 향수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 돋는 건 작년 연말에 나왔던 AI 초지능 미국 정부 입장에서의 이거 육성 산업 프로그램 이름이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예.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맨하탄 프로젝트였죠.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에요.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알렉산더 카프는 팔란티어 대표이사로서 이 얘기 한다기보다는 저는 지금 공화당 비례대표 얘기 같아요.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근데 앞으로 초지능 시대의 기업가들은 우리가 목격하는 시점보다 훨씬 더 정치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 혁신이 이제는 진영 간의 다툼의 그 칼끝에 놓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카프는 그 칼끝에서 자기는 장렬히 전사하는 기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응원하는 세력들이 막 붙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국방을 강화시키는 그리고 이 온톨로지 데이터 맥락을 잡는 최첨단 무기를 전쟁터에서 검증된 거를 가져다가 대기업에서 물류 최적화와 생산 효율 최적화에 활용을 해줄게 하면서 내가 내려주듯이 이건 뭐 기업을 영업을 다니는 게 아니라 쓸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첨단 제조를 그래서 홈페이지 가서 보세요. 미국의 첨단 제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 우리가 건설한다 이러면서 미국 국기 딱 갖다 걸어 놓거든요. 이게 지금 민간 회사의 홈페이지인가 아니면 미국 상무부의 홈페이지인가 헷갈릴 정도예요. 그런데 정부와 민간 대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게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다. 중국은 이미 그래. 왜냐하면 공산당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정부와 민간 기업의 경계가 공산당의 독재로 그냥 이렇게 하나가 돼버렸고 미국은 원래 안 그랬는데 이게 경쟁자를 이겨야 돼. 초지능이라는 근간이 터졌어. 야 대동단결하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맨하탄 프로젝트 수준이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메디치 가문 아시죠? 르네상스를 만들었던 메디치 가문이 경제력과 정치력과 이 모든 걸 다 가졌었어요.
야, 지금의 빅테크들, 일론 머스크와 페이팔 마피아, 피터 틸과 알렉산더 카프와 이들이 갖고 있는 권력은 이 메디치 가문 수준이겠다.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를 뭐라고 요즘 표현하냐면 테크 타이탄도 부족해요. 테크 타이탄은 신격화된 인간, 호모데우스, 유발 하라기가 말했던 호모데우스 수준의 그 진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올 만한 그런 신격화된 인간인데 100조 이상 가진 사람은 본인을 일반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 중에서도 또 더 돋보여요. 그래서 한 사람밖에 없고 그런 사람 뭘까? 교황인 거예요. 네. 메디치 가문에서 교황을 임명하던 때가 있어요. 메디치 가문 넷째 아들 너가 교황해 하면 교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과 신앙적 권력까지 다 장악하던 그 시기에 메디치 가문에 필적하는 존재로 지금 이 미국의 빅테크 타이탄들이 진화하고 그중에 일론 머스크는 그냥 탑1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 IPO를 두고 단순한 상장이 아니라 우주 산업 자체의 판이 바뀌는 사건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문가 시점에서 보셨을 때 이번 상장이 왜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엄청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일단은 인류 역사상 1조 달러 이상의 자산가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근데 스페이스X의 지분율이 일론 머스크가 40% 돼요. 테슬라의 지분율은 12% 정도였는데 최근에 1조 달러 보상안이 가결되면서 그게 이제 20 몇 %로 늘었죠. 여전히 지분율 구조로 보면은 스페이스X가 몸통인 거예요. 일론 머스크 개인 입장에서 보면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블로그인데 일론 머스크의 600빌리언 한 800조 넘는 자산에 좀 있으면 1000조입니다. 예. 이 자산의 대부분이 지금도 스페이스X예요. 그 다음이 2등이 테슬라, 그 다음이 X, 트위터랑 합병한 거요. 그리고 기타 등등이 또 있는 거죠. 뉴럴링크도 있고.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그만큼 개인적으로 보면 일론 머스크한테 중요했다. 그리고 사실은 얘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세 번째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실제 애도 많죠. 애도 많은데 창업한 기업도 애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집 창업했었고 얘 창업한 회사를 페이팔이랑 붙였고 99년도, 2002년도에 스페이스X를 창업했고 2003년도에 테슬라를 창업하고 2006년도에 솔라시티를 창업하죠. 결국 지금 살아있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 중에 누가 맏형이냐? 맏형이 스페이스X예요. 왜 그럼 테슬라를 먼저 상장시켰냐? 스페이스X는 영업이익이 최근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주로 로켓 쏘는 게 금방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근데 차를 만드는 거는 사실 로켓 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예측 가능하고 조금 더 대량 생산이라는 것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었다. 그래서 테슬라는 월가가 받아들이기에 좀 더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빨리 상장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스페이스X는 사실 지분율이 왜 높았냐라고 하면은 투자받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렇죠? 지금이야 스페이스X 멋있지만 10년 전에 여러분 투자라고 했으면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에서 로켓을 쏜다고? 그게 돼? 믿기 시작한 건 급 최근이죠. 2, 3년. 그 전까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깜짝 놀라시는 게 스페이스X를 테슬라보다 더 먼저 창업했어요 라고 하면 지금 정말요? 이래요. 그만큼 많은 기간을 버틴 거예요. 버티면서 투자를 테슬라만큼 못 받았기 때문에, IPO를 못 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분율이 40%나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코스닥 상장하는 회사들 보면 대부분 지분율이, 창업자 지분율이 40%가 안 돼요. 25, 30%요 정도 되거든요. 그 얘기는 펀딩을 잘 받은 거예요. 스페이스X는 고생한 거예요. 고생이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자서전 읽어보시면 스페이스X만큼은 펀딩이 계속 안 되니까 자기 사재를 계속 털어넣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상장을 임박하고 했으니까 가치가 있잖아요. 테슬라 지분을 담보를 잡아서 돈을 빌려가지고 또 스페이스X에 넣어요. 그래서 언제죠? 이제 테슬라도 망하고 스페이스X도 함께 망할 뻔한 적이 언제냐면 팔콘 1을 세 번째 쐈는데 안 되고 네 번째 쐈는데 이번에도 안 되면 자선에 써 있어요. 나는 팔콘 1을 세 번 쏠 돈밖에 없었다. 네 번째 망하면 연쇄도산이 될 수 있었어요. 네 번째 된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죠. 그래서 전 자서전 읽다가 거기에서 울었어요. 전 창업을 10년 전에 했었고, 저도 역경을 여러 번 겪었고, 투자한 기업이 50개가 넘은데 그 기업 중에 잘 된 것도 있지만 상장도 하고 막 수십 배 성장한 회사도 있지만 어려움 겪고 있는 회사 많잖아요. 창업자들 보면 가슴 아프거든요. 일론 머스크, 와, 이거는 지금 한 회사도 아니고 몇 개 회사 한 번에 망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페이팔 매각으로 수천억 자산가가 그야말로 영앤리치로 막 잘 나가던 사람이고 토니 스타크 그 자체인데 한 방에 갈 뻔했던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의 상장은 일론 머스크에게 테슬라 상장 때보다 5배, 10배 더 큰 힘을 심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X의 상장은 테슬라와의 유기적 시너지, 이 그룹 회장님이잖아요. 그룹사 안에서의 두 회사 간의 시너지. 당장 우주통신, 저궤도 위성 우주통신과 자율주행 자동차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음영지역 가서 끊기면 자율주행 자동차 더 이상 못 갑니다 하는데 운전면허 없는 분이 뒤에 타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거에 다 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회사의 시너지도 기대되고, 그리고 진짜로 상상해 보세요. 3년 안에 아르테미스 미션 3로 나사와 함께 유인 달 탐사를 가는 게 확정돼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달 탐사를 할 때 차량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달 탐사선에 테슬라가 그걸 준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달이 우주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과학적 목적이 아니라 자원을 채취하기 위한, 아니면 달에서의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한 이제 자원의 보고 생산 기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달 산업화에 가장 준비가 잘 된 회사는 두 회사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이 둘을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그야말로 달 산업화, 달 경제 시대에 그냥 1등 주자, 경쟁자가 없는 거죠. 근데 이 1등 주자의 날개를 달아주는 시점이 스페이스X 상장하는 시점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스페이스X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가 돈을 까먹는 회사일 거라고 추측을 하세요. 근데 스페이스X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아주 단단합니다.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 수조 원 넘게 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시된 자료는 사실 없기 때문에 추정 재무인데, 올해 기준으로 매출액의 규모가 한 20조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수주 물량이나 이런 거에 역산을 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올해만 발사를 134회 이상 올려보냈대요. 우리 누리호 발사했다고 막 박수 치잖아요. 134번, 3일에 한 번꼴로 올린 거예요. 그냥 일상인 거죠. 출근하듯이.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냐, 이익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800빌리언이 아니라 훨씬 더 될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지금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올해 영업이익이 5빌리언, 그러니까 7조 원이 넘어요. 7조 원이. 그러면 한 2, 30조를 벌어서 7조 원을 남긴다? 이익률이 30%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익률이 높은 고성장 기업이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랑 PER이 비슷할 수도 있다. 팔란티어 PER이 400배예요, 400배. 그러면은 7조에다 400배 곱하면 2조 달러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과다하다고 보면은, 그래도 1조 달러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는 거고, 그럼 지금 비상장 상태에서 600빌리언, 그래서 800조, 900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의 2배, 3배 이상은 충분히 상장 이후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월가의 투자자들이 시장엔 두 가지로 나뉜다. 스페이스X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미래에셋이 수년 전에 상당히 좋은 가격에 수천억을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질 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때 장기적으로 큰 가치가 온다라는 거는, 사실 워렌 버핏의 원칙은 여기에서도 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스페이스X 돈 버는 회사다. AI 주도 장세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음 테마는 우주 산업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주식시장은 왜 항상 이런 미래의 꿈과 서사에 먼저 돈이 몰릴까요? 사실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은 꿈을 먹고 살아요. 그냥 인류 역사상 최초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도 배를 중국으로 보내서 비싼 향신료, 값비싼 실크, 도자기 이런 것들을 10분의 1 가격에 사와서 여기 와서 10배 대박을 낼 거라는 희망에 미기명으로 투자하자. 이게 주식시장이 처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주식시장이 존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면 채권이나 예금에 넣겠죠. 주식이라는 거는 3년 후, 5년 후에 지금보다 10배 잘 될 거야. 100배 잘 될 거야. 베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주산업이라는 게 그냥 튤립처럼
무가치하게 뿅 사라질 신기루 같은 존재냐? 아니다라는 거죠. 이 우주 산업이 거꾸로 보면은 우리 SK텔레콤 어때요? 되게 안정적인 회사처럼 보이죠. LG U+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저는 스페이스X 상장하고 스페이스X가 이런 국내 통신 3사를 부가가치를 막 엄청나게 잠식하고 이 회사들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재밌는 상상의 밸류에이션도 해봤는데 스페이스X의 향후 미래의 가치 5년 후 미래 가치 한번 추정해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나라에 통신 3사가 있죠? 기업 가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십조 원 막 이렇게. 이 기업 가치에 있어요. 이거 합산하고 영국의 통신사 여러 개 있으면 거기 통신사의 기업 가치를 다 합쳐요. OECD 국가의 통신사를 다 합쳐서 그 가치가 얘네를 다 망하게 하면 이게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의 가치가 아닐까? 무서운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공상과학은 아니에요. 스페이스X가 일정 필리핀이나 이렇게 음영구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국가에서는 상당히 침투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망망대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비행기에서 인터넷 할 수 있는 거 요즘에 스페이스X 덕이에요. 그리고 산업화되어 있는 어떤 아주 중요한 중장비를 많이 쓰고 인터넷이 필요한데 전용 그 망이 필요한 데는 요즘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많이 활용합니다. 드론, 자율주행 스타링크가 필요합니다. 국방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한테 나 스타링크 빼버릴 거야. 이게 협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외교적으로. 앞으로는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통신 산업의 상당한 파이를 먹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면은 스페이스X의 미래 가치가 또 느껴지는 건데 이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은 스페이스X의 비즈니스 모델 여러 개 중에 하나죠. 저궤도 위성에 위성을 10,000개로 올리고 이걸 몇 년 안에 30,000개를 올리고 30,000개 올리는 건 다 허가를 받아놨어요. 30,000개는 무조건 가는 거고요. 요즘에 이 지금 새틀라이트 버전 3까지 나왔는데 스타링크 위성 버전 3 가면서 점점 커지거든요. 얘 커졌는데 이왕 커진 거에 그냥 엔비디아 칩 넣어가지고 얘 데이터 센터처럼 굴려볼까? 그럼 냉각도 안 해도 되잖아. 에너지 공급, 태양광 날개에서 바로 에너지 공급 남는데 여기는 대기도 없고 계속 에너지를 쌓을 수 있는데 그러면 데이터 칩, AI 반도체를 돌리기 제일 좋은 데가 우주가 아닐까? 그러려면 30,000개가 아니라 저궤도 위성이 100,000개 필요하겠네. 사람들이 미쳤다. 100,000개라고 30,000개에서 100,000개가 어떻게 야, 나 10,000개 올린다고 할 때 된다고 본 사람 있어? 이거 당시에 지금 경쟁자들 몇백 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100,000개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10,000개, 200,000개 가다가 한 100,000개는 나 데이터 센터로 쓸래.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아닐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주의 인공위성을 가지고 비즈니스는 계속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궤도 위성에 여기에는 지금 법이 없잖아요. 많이 깔아놓은 사람이 임자예요. 근데 여기에 10개 중에 80% 점유율을 압도적인 독점을 하고 있는 한 기업이 스페이스X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일론 머스크는 달도 자기의 영토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달을 사유화할 수는 없지만 달에서 자원을 캐와서 돈을 버는 거는 지금 국제법상으로도 불법이 아니에요. 미국도 비준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했는데 선진국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캐와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혼자 돈 벌 것 같은 바로 그 사람은 일론 머스크인 거죠. 그럼 스페이스X는 그 대량 자원 개발을 위해서 거대한 스타쉽을 사이즈를 더 키워나갈 거고 그리고 이걸 재활용하기 위해서 올렸다가 젓가락으로 잡고 보내서 거기서 또 잡고 보내고 재활용하고 효율을 올리고 킬로그램당 단가잖아요. 킬로그램당 이 우주로 보내는 단가가 너무 사벽이잖아요. 그럼 경쟁자 대비 3배, 5배, 10배가 쌉니다. 근데 무려 얘가 스스로 더 싸지고 있어요. 마치 엔비디아의 경쟁자는 누구냐면 2년 전 엔비디아예요. 지금 스페이스X의 경쟁자는 없어요. 블루 오리진, 아마존 카이퍼 다 있지만 사실 킬로그램당 단가로는 압도적으로 그냥 탁월해요. 그래서 스페이스X의 경쟁자는 2년 전 스페이스X다. 올해의 스페이스X를 혁신적으로 넘어서는 게 스페이스X의 목표예요. 근데 이걸 계속 엄청나게 혁신하고 있어요. 야, 뚱뚱하게 만들어. 부피가 커지면 무게도 커질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데 지금 보면은 체조 선수처럼 착지 잘하잖아요. 네, 고마워한 거죠. 이거를 화성 보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화성은 정말 오랜 미래의 얘기인 것 같고 커머셜하게 상업적으로 가능한 거는 3년, 5년 안에 이거 계획된 대로 달 간다.
달 가서 돈 되는 몽고라도 파온다. 돈 안 되는 걸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계속 상당히 집착해 왔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 직원들한테는 얘기할 거냐면, 야, 화성 가기 위한 충분한 자본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계속 자본을 늘려나갈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X 다음에는 또 그록하고 트위터 합쳐진 그 회사를 상장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엔 또 뉴럴링크. 이 회사들이 각각 몇 조 달러 회사가 되면, 자, 앞서 말씀드린 메디치 가문의 교황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가족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 젊다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 일론 머스크가 5에서 6년 뒤 스마트폰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은 과장일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흐름일까요? 저는 이미도 많은 부분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차량에 보면 이게 거의 스마트폰이잖아요. 그 과정이죠. 사람들이 폰을 보다가 차에 탔는데 차를 보죠. 그죠? 근데 차에 운전을 내가 1초도 안 한다라고 하면 차에 타서 그냥 보고만 있겠죠? 그럼 차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핸드폰을 대체하는 거죠. 차에 있는 공간에서만큼은 스마트폰은 필요가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 그리고 집에 갔어. 집에 갔는데 집에 있는 디스플레이 거울이나 유리가 나랑 대화를 해요. 그럼 얘가 핸드폰이 필요 없게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여러 개의 스크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터에서든 이동할 때든 아니면 안경에든. 근데 이게 우리의 시선의 점유율을 계속 앗아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건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이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는 그 지분을 나눠 갖게 될 거라는 거죠. 안경, 스마트 글래스, 뭐 사무실에서 옆에 뭐 어떤 유리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많죠. 그래서 멀티 스크린에 우리는 훨씬 더 그래서 하나의 폰에 되게 집착을 하는 존재인데 거기에선 그 습관에서는 5년 후에는 그 습관을 버리게 될 거다. 이건 되게 맞는 추정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AI랑 상당수의 경우가 우리가 단편적인 지식을 찾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찾고 검색되면 바로 화면 안 보게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음성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Z세대 분들 진짜로 계속 얘랑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켜놨는데 이 화면 안 보고 얘랑 자연어로 계속 챗GPT랑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직원은 왜 자꾸 떠들어? 통화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챗GPT랑 대화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리서치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화면 왜 안 봐? 그랬더니 이게 계속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결과물 나오면 그거가 카피해서 붙여놓고 잘 보고서 하고 얘는 여기서 일을 하고 자기는 이 일을 하면서 계속 시키는 거래요. 그렇구나. 그럼 이 친구는 벌써 스마트폰의 스크린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럼 AI 모델과 나만 남는 거지 여기서 스크린을 지배하던 폰이라는 이 디바이스의 지배력은 상당히 없어지고 있다. 이미 현상화가 된 것 같습니다. 만약 스마트폰 이후의 시대가 온다면 사람이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개인 플랫폼도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의장님은 그 다음 플랫폼이 웨어러블, 공간, 자동차 중 어디로 이동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시나요? 저는 강력 추천드리는 게 영화 허를 보세요. 허, HER, 호아킨 피닉스 주연. 그 스토리가 뭐냐면 제 또래 40대 노총각 그 호아킨 피닉스가 되게 외로워. 그래서 독신의 삶이 너무 외롭잖아요. 그런데 훅 하고 들어오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는데 얘가 목소리가 되게 섹시한 여성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거예요. AI인 거예요. 이 AI랑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얘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목소리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호아킨 피닉스가 하루에도 몇 시간을 대화를 나누는, 이 OS랑 대화를 나누는 거는 되게 다양한 방식이죠. 그냥 음성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얘는 소프트웨어인 거죠. 예. 모델인 거죠, 모델.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질문에 대해서 답은 그거예요. 디바이스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시대는 모델과의 우리의 인터랙션 하는 시대다. 형체를 지니지 않은 그 지능과의 우리의 소통의 시대다 라고 생각하고 그 영화의 결론 말씀을 좀 스포일을 드리고 듣기 싫으시면 여기서 30초를 넘기세요. 그 호아킨 피닉스가 실현을 당해요. 그 섹시한 여성 OS로부터 정말 가슴 아픈 실현을 당하는데 인간은 언어에 갇힌 존재라 나는 더 이상 호기심이 없어져서 널 떠난다. 근데 호아킨 피닉스만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만 명의 남자들이 저쪽에서 다 울고 있는 그 초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갔을 때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영화인데 전 되게 시대를 앞서간 영화라고 생각하고 작품성도 뛰어나고 몰입력도 있고 이 연기력도 엄청났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좀 가져보면 이제는 그 영화가 나온 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내년, 후년, 3년 안에 무조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막 걔랑 연애를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AI 모델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게 될 것이다. 마치 2007년도 생생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2007년도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거든요. 저는 이게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그리고 2007년도 스마트폰 나왔을 때 우리나라 매일경제, 한국경제 검색해 보세요. 노키아를 이길 수 있을까? 아, 우리나라 옴니아폰이 최고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똑딱이가 더 중요한데 터치가 이게 과연 편할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핵심 뭡니까? 이 디바이스가 중요했나요? iOS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그 전체적인 에코시스템, 그 7대3으로 개발자들과 수익 배분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생태계가 이 애플 폰, 아이폰 그 자체보다도 훨씬 중요했거든요. 메커니즘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초지능 시대에 AI로 인해서 촉발되는 새로운 형태의 협업, 새로운 형태의 경제 구조, 이 변화에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봐야지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먼저 내가 간택해서 여기에서 선택받은 자가 돼서 부가가치가 AI가 나를 위해 일하게 되는 종처럼 부릴 수 있는 AI 시대를 정말 이게 위기로 돼서 꼴까닥 하는 게 아니라 멋지게 서핑을 하면서 이 AI 시대의 파도를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 현대차가 로봇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하고 피지컬 AI 기반 로봇 공장을 구축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산업 전반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해당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정말 의외가 현대차가 이렇게 잘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제가 투자를 수십 년 하지만 야, 이렇게 잘한다고? 현대차 주가도 좋잖아요. 근데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 인수를 한 다음에 이걸 현대차 임원들이 가서 막 헤집어 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너무 칭찬해요. 그리고 미국의 유수의 정말 유니콘스러운 회사를 그냥 그대로 너네 잘해, 내가 잘 활용을 해줄게, 우린 우리대로 하고 우리가 미국 공장 생기면 거기에 이거를 잘 도입하자, 그렇게 갔잖아요. 한국 기업으로서 미국 기업을 인수해서 성공적으로 통합을 시킨, 시너지를 낸 정말 극히 드문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또 가장 그렇게 못할 것 같은 현대차가 해냈다는 게 놀랍다.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정의선 부회장님 체제에서 좀 영한 리더십이 만들어낸 성과라서 되게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도전을 이겨낸 거거든요. 이게 사실 누가 제일 잘하는 거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는 M&A 하잖아요. M&A 하면 인수 합병한 다음에는 PMI, Post Merger Integration, 인수 합병 후에 통합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 회사와 인수한 회사, 인수당한 회사가 통합을 시켜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는 전통 방정식을 와장창 날려버리고 우리는 인수한 회사를 통합하지 않는다가 원칙이었어. 링크드인 인수하고 통합 안 한다. 통합 안 한다. 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문화가 너무 후져서. 그걸 자기 자서전에도 써요. 셀프 디스. 우리 회사는 공무원 조직이 현대차도 자각을 한 거죠. 얘를 문화를 이식을 해버리면 우리 현대차 좀 제조업 마인드인데 이 미국의 유망 스타트업하고 이게 될까? 그냥 놔둔 거죠. 근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됐고 이 회사는 과거에 소프트뱅크나 구글도 탐냈었던 회사였는데 한국 회사가 이 회사를 키워서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 회사가 미국의 거대한 생산 기지를 만들어 놓고 미국의 첨단 제조의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는데 이 로봇과 이 공장이 기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스터 정의선 또박또박 발음하는 트럼프가 그런 발음 원래 엉망으로 하면서 나 발음 잘했죠? 이러고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케미거든요. 근데 요렇게 이런 페어를 맞춰줬으니까 가능한 건데 정말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 본체에선 이런 로봇 혁신이 나오기가 좀처럼 힘드니까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고 소프트뱅크도 팔고 다 팔지만 우리는 산다. 왜? 우리가 혹시 모를 미국에서 스마트 팩토리 만들었을 때 여기에 미국산 로봇을 미국산 공장에서 이걸 합을 맞추려면 이게 되게 좋은 링크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전략이었으면 정말 엄청난 인사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는 좋고 좋은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미국에서 차 팔려면 미국에서 생산해. 이건 선택지가 없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외교적으로도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공장에서 그러면 숙련공이 있냐 이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막 날아가서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뭐 이민국에서 막 가두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숙련공의 노하우를 탑재된 그것도 현대차가 투자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생산 공정에 특화되어 있는 로봇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면 이 공장이 미국에서 생산 단가 좋게 단차 없이 수율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당장 1년, 2년에 안 나오더라도 3년, 5년, 10년 안에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현대차는 차로서도 좋은 회사가 되지만 이 스마트 팩토리랑 로봇 측면에서도 좋은 회사가 된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제일 잘 가고 있는 1등 회사가 누구니까? 테슬라죠. 테슬라가 차 회사죠.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기대되는 로보틱스 회사죠. 그리고 이미 그거를 공장에다 구현한 게 기가팩토리죠. 요 세 가지 요소를 각각 준비가 돼 있는 회사가 현대차가 되어버린 거죠. 5년 전부터 계획한 거면 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인사이트가 그러면 진짜 자부심이 생길 정도로 정말 저는 놀랍다고 생각하고, 저도 대기업에서 전략기획 또 재무기획 업무를 한 4년 정도 했었고, 그 일을 하면서 상당히 그런 중요한 3년, 5년에 대한 재무 계획도 세우고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대기업에서 좋은 의사결정하기가 쉽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고 수많은 임원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의적절한 이런 포석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 홈런 친 거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 기대되는 그런 거는 이제 현대차의 문화가 유연하고 빨라지고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기보다 산업 복합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유와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점을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사실 되게 재미있는 게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 황이 대만에서 이민 온 분이죠. 그러면 순수한 혈통의 미국 사람은 또 아닌 건데 엄청나게 미국 애국주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죠. 엔비디아가 미국의 초지능 시대를 이끌고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는데 헌신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오픈 AI에 투자하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이런 모든 행보들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초지능 시대의 패권에 나는 커다란 헌신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 한 10년, 20년 동안은 정부가 빅테크들을 반독점의 이제 서슬퍼런 눈빛으로 얘네를 어떻게 토막내냐. 마이크로소프트 실제로 막 족쇄 채우고 토막냈어요. 그리고 독점이 너무 심하다. 구글한테 작년에 내렸던 결정이 너네 구글 안 되겠는데 4분의 1 토막내야 될 것 같아. 결정까지 나왔었어요. 트럼프 2기 오고 나서 싹 들어간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 아니야. 반독점의 거꾸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초지능이라는 당면 과제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 AI 주식회사는 대동단결해야 된다. 엔비디아 중심이 됐든 구글이 중심이 됐든 다 같이 합쳐져야 된다. 이게 빅테크들이 하나의 그룹사처럼 보셔야 되는 거고, 이게 산업 복합 자본이 되는 거예요. 루즈벨트 이후에 반독점법이 완전 엔타이트러스트법 본격화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거대 자본은 조각내야 된다라는 것이 주류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거꾸로 초지능을 위해서 금융과 기술과 창업자들이 하나가 돼서 군사로도 쓰고 이거를 과학적으로도 쓰고 사업적으로도 쓰고 미국의 패권 강화를 위해서 다 봉직해야 된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앞으로 더 강해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패권 국가가 더 강해지는 과정에서는 이게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지난 20, 30년 동안 보여줬던 모습이 이례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강해지지 말자. 우리 착해지자. 이거가 사실은 패권 국가가 이런 적이 없어요. 영국 패권일 때 마약 팔고 합리화했어요. 아편전쟁 이거잖아요. 마약 팔고 합리화. 왜? 저기를 난 먹어야 되니까. 저 경제적 이득을 내가 취해야 되니까. 내가 패권을 늘려야 되니까 그냥 합리화시키고 창피한 거 아니야? 역사에 이거 오점 아니냐?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군 제도 아니고요. 해적질하는 선장님한테 가가지고 자기를 주면서 앞으로 계속 더 영국에 돈을 벌어다 주세요. 납포해가지고 막 돈 다 뺏고.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앞으로
미국은 이 초지능 경쟁에서 승리를 해야 돼. 위닝 DNA, 이겨야 된다라는 당면 과제에서 많은 거를 합리화하고 그 합리화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반독점으로 규제하는 것을 싹 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가 빠지는 게 빅테크들한테는 독점 기업의 폐해를 없애자라는 이런 규제에서 완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사슬에 묶여있던 자본가의 야수성, 야성, 마초적인 야성이 숨겨져 있던 마성이 한꺼번에 이제 감옥을 족쇄를 풀고 나와가지고 이제 막 쿵쾅쿵쾅 하면서 나 이제 나왔어. 근데 원래 모습인 거예요. 이게 패권이 강화되는 시점에 복합 산업 자본이 만들어지게 되면 무섭게 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S&P 500은 안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합 자본에 가장 많은 비중으로 가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번영은 그동안의 번영과 또 다른 형태로 좀 난폭 갈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더 번영할 수 있다. 이것이 세계 경제의 세계 국가의 균형 발전에 이게 좋은 것일까? 윤리적인 기준은 완전히 이제는 다른 기준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되게 싫을 수 있고 미국 타도의 움직임도 많을 수도 있어요.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막 반미 막 이럴 수 있어요. 과거에도 상당히 많이 반미 운동이 많았잖아요. 근데 불사하고 막 갈 것 같아요. 왜? 확실한 적이 있거든요. 중국이라는 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자기 길을 그냥 누가 뭐라 하든 갈 것 같다. 그런 시대가. 그래서 이건 트럼프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월가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테크 혁신가들의 공통된 합의된 방향이다. 이게 무섭다라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오면 중국은 양산을, 미국은 기술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한국이 중간 지대로서 가질 수 있는 역할과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미 중국의 휴머노이드 양산 능력은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쿠팡에서도 검색해 보시면 800만 원짜리 휴머노이드 그냥 살 수 있거든요. 앞으로 200만 원, 300만 원 되면 집집마다 휴머노이드 차 날라주는 로봇 하나 없어? 우리 사야겠다. 막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벌써 그 청소들은 중국산이 되게 많아요. 근데 휴머노이드는 사실 한국의 휴머노이드 브랜드 아직 없잖아요. 중국에 수백 개예요. 네. 로봇 컨퍼런스 이제 몇 달 후에 갈 건데 영상을 봤더니 진짜 그 박람회장을 가득 채웠더라고요. 수십 개의 브랜드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특구 그냥 한 산업단지 자체가 휴머노이드만 만들어라. 이런 정책적인 이런 지원이 중국은 몇 년 동안 있었고.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생산하는 거에서 우리나라가 추격을 해서 중국을 따라잡는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을 또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한국은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하드웨어도 아니면 어디에 휴머노이드 산업에 엣지를 만들어야 될 거냐. 한국은 반도체 생산 1등이죠. 첨단 조선 1등이죠. 첨단 방산 한국이 탑티어입니다. 이런 첨단 제조 영역에서 그 현장마다 쓰이는 휴머노이드는 역할과 그 플립 매니지라고 하는데 이 로봇들 30대 50대를 군집으로 컨트롤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각 영역별로 다 달라야 돼요. 그러면 반도체 영역, 조선 영역 로봇을 들고 들어가야 알 거 아니에요.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첨단 제조 영역에 특화되어 있는 스몰 피지컬 AI에 한국이 1등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좋은 테스팅 베드가 반도체는 충청도에 있고, 저희 조선소, 거제도에 조선소가 있고, 이걸 다 탐내잖아요. 우린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휴머노이드와 드론과 사실 걸어다니면 휴머노이드고요. 날아다니면 드론이고 이 둘 다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 피지컬 디바이스들을 컨트롤하는 피지컬 AI인데 이게 미국에서 생각하는 범용적인 것보다는 이 범용적인 모델과 중국의 저렴한 제조된 휴머노이드를 잘 버무려서 여기서 조산업 현장에 특정 산업 현장에 특화되어 있는 그 AI를 만드는 것이 우리 한국 기업들이 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벌써 연말이에요. 그래서 산타 랠리가 올 줄 알았는데 사탄 랠리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은데 사실 워렌 버핏의 마인드로 가격보다는 가치, 그 가치의 근저에는 산업이 있고 산업 밑에는 기업의 그 창업가의 문화가 있고요. 그럼 그 창업가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제일 좋은 거는 호가창을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고 연말이잖아요. 좀 쉬시면서 종이책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력히 권유드리는 거는 워렌 버핏, 찰리 먼거, 뭐 레이 달리오의 원칙, 이런 투자의 그냥 고전들, 뭐 피터 린치 많지 않습니까? 앙드레 코스톨라니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분들의 투자 비결 쇼츠로 보세요. 적어도 5시간, 10시간의 시간을 들여서 종이책을 보시면서 씹어 먹어야 돼요. 예. 필사도 해보시고 아날로그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부정적인 도파민, 공포에 질려있는 나의 마음이 딱 가라앉으면서 야, 얘는 안 망하겠지. 그런데도 또 불안하다? 걔는 좀 파시든가. 근데 현금 흐름이 빡빡 나오고 있는 빅테크 회사들은 걱정될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나의 자산이 더 걱정되지 얘네들은 나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한번 유심히 본인의 투자 철학과 원칙이 그런 투자의 대가들과 유사하게 잘 맞아 있는지 그걸 검증하는 시간으로 연말을 쓰시는 게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가격 투자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하시는 걸로 한번 다짐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